4장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르만의 서재 정우입니다. 이제 화학 파트로 넘어왔고요. 오늘 주제는 소금은 왜 물에 녹을까 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화학 분자식 알고 계시나요? 네, NaCl 바로 염화나트륨이죠. 평소에 항상 짠맛을 이야기할 때 나트륨 해서 저는 나트륨이 소금인 줄 알았는데 정확히는 염화나트륨이 소금이더라고요. 그럼 소금인 염화나트륨이 왜 물에서 녹는지는 아시나요? 더 나아가서 이 물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이 왜 물이 증발하고 나면 다시 소금 결정으로 뭉쳐지는지 그거 아시나요? 네, 오늘 이걸 좀 알아볼 건데 전 진짜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제가 학창시절에 이 양자역학과 화학에 대해서 알았다면 저 진짜 과학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질, 원자와 원소, 분자, 이온화와 음양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특히 저는 공부하면서 원자와 원소가 되게 많이 헷갈렸는데 유시민 작가의 설명도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식으로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약간 과학적으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좀 문학적으로 커버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이 우주 만물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졌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원자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원자를 보면은 중앙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오비탈이라는 궤도가 있는데 이 궤도를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림으로 따지면 태양계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이제 다른 행성들이 궤도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원자의 모습이랑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에요. 우리가 양성, 음성, 중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서 중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가 있는데 양성자는 양의 성질을 띠고 전자는 음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의 개수가 기본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원자가 중성인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소 원자 그림을 보면 중앙에는 양성자 핵, 그 다음에 바깥쪽에 오비탈에 이제 전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소는 중성자가 없죠. 이 기본적인 수소에는 중성자가 없지만 이렇게 중성자가 만약에 하나가 추가가 되면은 우리가 이중수소,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은 삼중수소라고 말해요. 이 삼중수소라는 게 기본적인 수소보다 되게 무겁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수에 삼중수소가 추가돼서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는 사진처럼 양성자 개수만큼 원자수가 늘어가는데요. 총 118개의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오가네손이라는 원자까지 발견되었습니다. 1번 수소부터 118번 오가네손까지 정리된 표를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죠. 이 1번 원자에 수소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이걸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수소와 리튬을 한번 보자고요. 원자핵을 둘러싼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리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이 2개가 있는데 안쪽 오비탈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오비탈의 가장 바깥쪽의 원자의 개수만 보시면 되거든요. 최외곽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 최외곽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 8개, 18개, 32개 이렇게 짝을 이루려는 게 최종 목적인데, 이제 수소와 리튬은 외곽에 전자가 1개만 있잖아요. 그럼 이 수소와 리튬 원자의 목표는 하나 있는 전자를 버리거나 하나를 더 구해서 2개가 되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항상 커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전자도 사람도 역시 짝이 맞아야 하나 봅니다. 이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버리거나 얻는 것을 이온화라고 해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그만큼 음기가 빠지기 때문에 이 원자는 양의 성질을 지니게 되죠. 이 양원자라고 부르면 좋지만 이 과학에서는 이걸 양이온이라고 해요. 반대로 전자가 하나 더 달라붙으면 이 전자의 음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음원자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음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 들어보셨죠? 양은 음을 찾고 음은 양을 찾게 되고 이 2개가 하나가 됐을 때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잖아요. 자석이 대표적이에요.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온 결합처럼 전자를 버리지 않고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2개가 있다고 해보죠. 이 수소 원자는 각각 전자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 2개가 공유하면은 전자가 2개인 상태가 되니까 좀 안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H2 수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 상태의 결합이어서 주로 기체끼리의 결합이 많고,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다소 무거운, 즉 액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따라서 수소는 원자 상태로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잘 없고,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수소 분자 상태로, 즉 H2 상태로 있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해요. 만일 둘이 깨진다면은 수소에 있는 전자가 다시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 원자가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달라붙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으로 많이 달라붙는 게 산소입니다. 산소는 체외각 오비탈에 전자가 총 6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개가 되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 원자한테는 수소 원자 2개가 딱 달라붙으면 체외각 오비탈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찰떡궁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생물한테 가장 중요한 H2O 물이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이긴 하지만 원자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그림을 보시면 H2O는 수소와 산소 이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의 개수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 총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2개의 원소가 합쳐진 걸 우리가 물 분자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원자는 물질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원자가 가지는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원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이 다양한 원자들끼리 합쳐진 상태가 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럼 처음 물음이었던 소금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소금의 분자식은 NaCl입니다. NaCl은 나트륨 Na와 염소 Cl이라는 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서 이온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전기의 흐름을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말하면 이온이라는 자석이 되는 거예요. 나트륨은 총 11개의 전자가 있고 염소는 1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플이 되고 싶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버려서 10개가 되고 싶어 하고, 반대로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8개가 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따라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거고, 염소는 나트륨에서 떨어진 전자 하나를 얻어냈기 때문에 염소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이 음양의 조화를 위해 뭉치면 염화나트륨이라는 분자가 되는 거죠. 이 분자의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은 또 다른 염화나트륨 분자들의 이온들과 또 뭉치고요. 이렇게 정육면체 형태의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핵심 문제로 들어가 보죠. 왜 소금이 물에 녹느냐? 이 소금이 물에 들어오면 이제 음전하를 띤 물 분자의 산소 원자가 양전하를 띤 소금 분자의 나트륨 이온을 움켜줘요. 또 양전하를 띤 물 분자의 수소 원자는 음전하를 가진 소금 분자의 염소 이온을 낚아챕니다. 즉 물 분자 속의 산소와 수소가 각각 나트륨과 염소를 유혹해서 둘 사이를 가르는 거죠. 그러나 소금 커플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산소와 수소가 조금만 태만해지면 다시 커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마치 사랑과 전쟁 같네요. 이렇게 서로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우리 눈에는 소금이 물에 녹고 염전에서 물을 말리면 다시 소금이 되는 천일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천일염은 알고 보면 우여곡절 끝에 겨우 결혼에 성공한 커플인 거죠. 원자는 도대체 왜 최외각 전자껍질의 빈자리를 없애려고 발버둥치는 것일까? 나는 모른다. 그렇다는 사실만 안다. 원자는 최외각 전자껍질을 채우려는 욕망 때문에 다양한 분자와 이온 화합물을 만든다. 그 분자와 화합물들이 결합해 자기를 복제하는 유기분자를 형성했다. 단순했던 최초의 생명체는 자연선택이라는 필연과 유전이라는 우연을 통해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 그 진화의 어느 단계에서 우리 종이 탄생했고 80억 호모사피엔스의 한 개체인 내가 있다. 이보다 더 신기하고 극적이고 장엄한 창조신화나 탄생설화를 나는 들은 적이 없다. 화학이 말했다. 너는 내가 만든 기적이야.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책이 철학책이라는 거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장에서 등장하는 철학적인 주제는 환원주의와 통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원주의란 복잡한 무언가를 쪼개고 쪼개어 이제 단순한 단위로 만들고 그 작은 단위를 연구해서 거꾸로 복잡한 무언가의 작동 원리를 추론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통섭이란 분야를 막론하고 사람의 언어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통섭의 주된 수단이 바로 환원이라는 거죠. 유시민 작가는 의학과 과학은 이 세부 분야마다 통섭이 이루어져서 되게 빛나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하고요. 반대로 인문학은 그 특유의 폐쇄성과 독단적 사고방식으로 전혀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이유가 자본주의와 정치에 있다고 보는
보는데요. 인문학이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욕망의 산물이라면 이렇게까지 대립했을까요? 호모사피엔스의 지식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책이라는 도구가 지식의 유전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과학 발전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않은 이들이 세상의 각종 화려한 학문으로 이제 돈맛과 힘의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립이 생겼다고 봅니다. 무협지를 보면 절정의 고수들은 하나같이 기본기를 강조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무협 웹툰인 화산기한에서도 주인공 청명의 기본기 지옥 훈련을 통해 나날이 성장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해요. 인문학이 통섭되려면 적어도 인문학의 기본, 즉 타인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사교육의 볼모가 되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 하는데 그건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교육부, 나아가 국가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 4장에 등장하는 화학과 환원주의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철학을 읽으며 저도 이런 생각까지 흐르게 되었네요. 그 밖에도 유능한 중도인 탄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돈 되는 화학 이야기도 나오지만 직접 책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이렇게 화학이 이렇게 재미있고 돈 되는 과학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든 화학과에 가려고 노력해 봤을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이렇게 화학은 원자의 운동을 연구하는 양자역학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을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자 과학의 꽃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